언제부턴가 한식에도 이 재료를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등갈비, 닭발, 쭈꾸미, 곱창, 찜닭, 볶음밥, 심지어는 라면까지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죠. 어지간한 배달음식 토핑엔 다 들어가 있는 이젠 엄연히 한식의 일부분이라고 할 만한 치즈입니다. 특히 매운 음식과 치즈의 고소한 맛의 궁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치즈는 엄청난 역사를 가진 음식입니다. 알려진 것만 2000여 가지가 넘지만은 더 많을지도 모르죠. 한국에서는 90년대 후반쯤부터 대중적으로 먹기 시작했고 2010년대 중반쯤부터는 그야말로 치즈 열풍이 불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은 치즈 백장 라면이란 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먹나 싶긴 하더라고요. 치즈가 처음 국내에 보이기 시작했을 땐 사실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렸어요. 고약한 냄새다, 구역질이 난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냄새 없는 치즈가 특허로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인들도 이 치즈의 감칠맛에 푹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꼬릿꼬릿한 냄새 뒤 몰려오는 진한 풍미로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치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4가지 치즈 이야기입니다. 치즈는 우유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때문에 치즈 이야기를 하려면 우유 그리고 버터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죠. 인간이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1,000년 전쯤 농경사회가 시작됐고 10,000년 전부터는 가축을 길렀죠. 우유를 마셨다는 기록은 7,000년 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우유를 마셨던 지역은 주로 북아프리카, 중동, 북유럽, 중앙아시아 같은 곳들입니다. 이곳들의 공통점은요, 목축업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키운 가축에서 우유를 받아 마시기도 했고요. 인류가 처음으로 마셨던 우유는 뭘까요? 일단 우리가 아는 이 젖소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수천 년이나 지난 일들을 정확하게 추적하긴 어렵습니다만 초기에는 양과 염소의 젖을 먹었다고 알려져 있죠. 양과 염소는 소보다 먹이도 덜 먹고 비교적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지낼 수 있거든요. 키우기가 편하단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소젖으로 짜낸 우유를 대중적으로 마시기 시작한 건 중세 말기부터입니다. 사실 우유는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음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살균법이 발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지금도 우유는 조금만 보관을 잘못하면 금세 상해버립니다. 탈이 나기가 쉽죠. 당시 생우유 잘못 마셨다가 사망하는 일도 많았어요. 때문에 대중적으로 먹진 않았고 농장 주인이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상하는 가축의 유즙. 일찌감치 문명화된 로마인들은 야만인들이나 우유나 버터를 먹는다고 무시하기도 했었죠. 자기들은 올리브유나 과일, 빵을 주로 먹었으니까요. 그래도 중세시대 후기부터는 우유를 꽤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우유를 파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유를 짜줬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는 빨리 상합니다. 때문에 도시나 마을 근처에 소를 키우는 목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농장주의 부인이나 딸들이 소를 데리고 마을 안까지 들어가서 사람들 눈앞에서 우유를 짜서 팔았죠. 그야말로 산지 직송이라고 할 만합니다. 재밌는 건요,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에 공원이 많이 생긴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소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언제든지 풀을 먹을 만한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도 한참 후의 일입니다. 소를 직접 끌고 내려와서 우유를 팔았어야 할 만큼 우유는 까다로운 식품이었고 이 우유를 오래 먹기 위해 보존법을 빨리 찾아야 했어요. 사실 이때도 이미 한 가지 방법은 있긴 했었습니다. 끓이는 거죠. 팔팔 끓이면 균이 죽으니까 괜찮아지긴 하는데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맛이 없어지거든요. 일반적인 보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우유를 마실 만한 보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우리가 마시는 우유, 요거트, 버터, 치즈가 전부 이런 고민을 거치는 음식들입니다. 요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를 오래 마시기 위해서 개발된 거죠. 일단 끓인 우유를 항아리에 담아서 천으로 덮어서 식힙니다. 해가 지면 밖에 내놔서 발효를 시키죠. 그럼 요거트 특유의 시큼한 맛과 향이 나면서 완성이 됩니다. 버터도 똑같아요. 끓인 우유를 식혀서 놔두면 지방이 위로 떠올라서 크림층을 만듭니다. 이때 이 크림층을 모아서 가죽 주머니에 넣고 몇 날 며칠 흔들고 두드리면 버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참고로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는 버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상품화된 우유는 지방의 크기를 고르게 하는 균질화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이 떠오르질 않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버터에 소금을 왕창 넣었죠. 이건 역시 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고 이렇게 완성된 걸 가염버터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무염버터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냉장고가 등장한 이후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냉장고가 보존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소금이 없어도 버터를 보관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인간이 우유를 먹기 시작하고 한참이 지난 뒤 드디어 치즈가 등장합니다. 치즈는 요거트나 버터보다도 나중에 등장한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앞서 설명한 두 제품보다 만들기도 훨씬 까다롭거든요. 치즈의 기원도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설이 있죠. 한 유목민이 양 위장으로 만든 주머니에 우유를 담아서 여행을 했는데 도착해서 마시려고 보니까 우유가 굳어서 고소한 맛을 내더라. 이게 치즈의 시초이다.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소, 양, 염소같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의 위장에는 레닛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우유의 응고작용을 돕죠.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응고제로 쓰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그럴듯한 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미 고대 그리스 시절에 무화과의 레닛을 이용해서 치즈를 만들어 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레닉과 우유가 합쳐지면 반고체 물질인 커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치즈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게 치즈는 아닙니다.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하죠. 커드를 틀에 놓고 수분이 빠질 때까지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 놓습니다. 이때 빠져나가는 부산물이 유청이라는 거고요. 유청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가 아는 치즈가 되죠. 근데 이 치즈도 그냥 두면 상하기 쉽기 때문에 만들 때 소금을 엄청 넣습니다. 치즈는 예전부터 인기가 좋았어요. 인간은 살면서 수많은 동물의 젖을 먹어왔습니다. 말이나 낙타, 물소젖도 먹었죠. 하지만 이 중에서 소, 양, 염소를 중심으로 키우게 된 건 이 세 동물의 젖이 치즈를 만드는데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치즈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 파르메산 치즈, 한국에선 파마산 치즈라고도 부르죠. 이탈리아 북부 지역인 파르마와 레지오 에밀리아 지역에서 길러진 소의 우유로 만들어져서 이런 긴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파르메산은 아주 먼 옛날 중세 유럽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357년 이탈리아의 소설가 조반니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에서는 산처럼 쌓인 파르메산을 유토피아로 상징했죠. 이후 독립선언문을 쓴 걸로 알려진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도 이 치즈를 극찬했었고요. 이 치즈는 원산지 보호법을 받는 음식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나온 치즈가 아니면 파르메산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죠. 꼬냑이나 발사믹 식초처럼요.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피자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파마산 치즈 아시죠? 가루 치즈라고도 불렸는데요. 이건 진짜 파르메산은 아닙니다. 물론 진짜 파르메산을 쓰는 것도 드물게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포장되어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파르메산 함량이 매우 적죠. 성분표를 보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 체더 치즈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치즈 중 하나인데요. 체더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치즈 장인이 만드는 장인 치즈와 대량 생산되는 산업 치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 서머셋 지방의 체더 마을에서 만들어진 치즈인데요. 이 치즈 역시 마을 이름을 따서 붙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파마산 치즈처럼 원산지 보호법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 아무나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제조법이 영국 전역으로 퍼졌고 체더 치즈를 만드는 방식대로 만들면 체더 치즈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후 영국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지로 퍼져나가면서 다양한 나라에서 체더 치즈를 생산하게 됩니다. 덕분에 가장 빨리 대중화가 됐고 지금은 가장 많이 팔리는 치즈가 됐고요. 한국에도 미군과 미국의 영향으로 비교적 빨리 들어왔죠. 체더 치즈 다음으로 유명한 치즈, 바로 모짜렐라입니다. 피자 치즈라고도 부르죠. 의외로 한국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비주얼도 그렇고 식감도 재미있는 치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치즈는 딱딱한 느낌의 경질 치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수분 함량이 30%에서 40% 사이에 있는 치즈를 말하는데요. 모짜렐라는 부드러운 질감의 연질 치즈이자 생치즈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서 부드러운 게 특징이고요. 만드는 방법은 앞선 두 치즈와 비슷한데 공정 하나가 추가됩니다. 유청을 뺀 커드를 95도의 뜨거운 물에 담가서 휘저으면 되는데요. 이러면 치즈에 고무 같은 탄력이 생깁니다. 이걸 잡아서 늘리면 모짜렐라 치즈가 완성되죠. 고형 치즈가 아니라 생치즈이기 때문에 숙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보존기간이 길지 않아서 곰팡이가 쉽게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 앞선 두 치즈처럼 치즈에 소금을 넣는 게 아니라 소금물에 담궈두는 방식으로 염지를 하는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바로 뽑아낸 생 모짜렐라는 덩어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마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포장을 뜯어보면 물이 약간 고여 있는데요. 이게 바로 보존액으로 넣은 소금물입니다. 물론 이건 고급 모짜렐라고요.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보다 살짝 건조시켜서 갈아 놓은 냉동 피자 치즈의 형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코타 치즈입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에 이탈리아 음식점들이 많아지면서 리코타 치즈도 알려졌는데요. 이젠 이거 집에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리코타는 앞서 언급한 치즈의 부산물, 유청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유청을 이용해서 만드는 치즈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리코타 치즈입니다. 리코타는 다시 조리한다는 뜻의 리쿡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청에 우유나 크림을 넣고 고온으로 끓이는 일종의 재활용 치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엔 그냥 우유를 끓여서 식초와 사워크림을 넣고 간편하게 만들어 먹죠. 이러다 보니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생각해보니 한국의 비지바도 비슷하더라고요. 비지도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만드는 거니까요. 세상에 수많은 치즈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치즈는 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한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치즈를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언급한 대로 치즈는 우유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유 살균법이 19세기에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치즈 고유의 맛을 즐기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와인 붐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사실 진한 감칠맛의 치즈는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우러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치즈가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즐겨 먹은 건 아닙니다. 사실 냄새로 치자면 청국장이 훨씬
고난이도의 음식이지만은 치즈 특유의 군내가 당시로선 낯설었던 거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치즈는 경험과 이해의 범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엔 발냄새라고 표현했지만은 지금은 좋은 풍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치즈일 뿐인데도요. 이걸 계속 외면했었다라면은 볶음밥에 치즈, 이 어마어마한 궁합을 평생 모르고 살 뻔했죠. 이걸 보면 새삼 경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건 음식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서도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 같네요. 오늘은 치즈를 활용한 음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